미국이 할인된 상호 관세 정책을 선언하자 세계는 순식간에 경랑에 휘말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관세에 대한 각 나라의 관세 지표 지수를 표로 만들어 설명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묵인되던 무역 질서가 뒤흔들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열린 긴급 통상회의실 안팎에서 고성과 항해, 각 나라의 공식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분노했고 일본은 억울해했으며 유럽은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이 조용했습니다. 한국. 도대체 왜 한국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블린 코네일 박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백악관 무역정책실 소속으로 주요 국제경제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국가 간 이익의 조율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적 언어들 속에서 객관이라는 외투를 두른 입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그 외투가 제 가슴을 너무도 갑갑하게 조여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할인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우리는 곧장 긴급 통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장소는 워싱턴 중심가에 위치한 국제정책연구소 8층 메인 회의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 이렇게 10개국의 무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중앙 테이블에서 경제정책 실무 자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평소보다 의자 끌리는 소리도 적었고 기침조차 삼켜지는 긴장감 속에서 첫 발언자는 중국 대표단의 장 위엔 박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고 문장 사이마다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미국은 왜 자국 중심의 관세율을 기준 삼아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 하십니까? 한국에는 30%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67%입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고 일본 대표 미야카와 주니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가장 오랜 동맹국이라는 걸 잊은 겁니까? 자동차 단일 품목 하나로 24%라뇨? 한국은 거의 비호 수준입니다. 대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대표들 역시 미간을 좁히거나 옆 사람과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유독 눈을 떼지 못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였습니다. 이름은 김현성. 몇 해 전 아펙 회의에서 몇 마디 나눈 적 있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인물입니다. 김현성 대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만을 반복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펜을 쥔 손가락에는 약간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쯤은 눈을 마주치려 고개를 들까 싶었지만 그는 철저히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도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누적된 억울함을 외교적 신중함이라는 이름 아래 간신히 가둬두고 있는 인내의 형태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억제된 감정은 붉어진 귀끝과 자주 깜빡이는 눈꺼풀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문득 오래전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8배 전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6개월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무역론 수업을 맡았고 학생들과 여러 주제로 토론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나라는 왜 항상 국제 뉴스에서 문제국처럼 취급되나요? FTA도 다 체결했고 자동차 부품 규격도 맞췄고 미국이 요구한 조항들 지키려고 정부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늘 관세 회피국이라거나 이익만 챙긴다는 소리 들어요.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라 여겼습니다. 목소리가 큰 나라가 이기고 숫자를 가진 나라가 기준이 되는 세계. 그 안에서 한국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는 언제나 변두리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위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회의장에서 조용히 메모만 하던 김현성 대표의 모습과 그 오래전 학생의 질문이 겹쳐지며 제 가슴속 어딘가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들 속에 더 많은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닐까? 회의는 형식적인 정리로 마무리됐고 대표들은 저마다 명함을 교환하거나 짧은 악수를 나누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자문위원 신분이었기에 끝까지 남아야 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그날의 침묵이 저에게 남긴 첫 번째 파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었고 재킷은 소파에 던졌습니다. 샤워도 미루고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에 회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확히는 한 장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메모만 하던 한국 대표 김현성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그건 흔한 외교적 방어나 아무 말 안 하면 손해도 없겠지 같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꾹 눌러 참고 있는 사람의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할 말을 모두 끝낸 사람이 굳이 다시 설명하려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회의장 안에서는 늘 발언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그런 자리에 말 없이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더 큰 결단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무언가 구체적인 걸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와인 한 잔 마시고 잠든다지만 저는 데이터가 제 와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본 폴더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정리해온 각국 무역협정 이행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와 달리 이 폴더에는 회의 중간에 들은 코멘트, 시장 반응, 기업들 사이의 실질 적용 사례까지 정리되어 있죠. 어쩌면 표정 없는 통계와 현장 감각이 공존하는 자료라고 해야 할까요? 코리아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엔 여러 파일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단계표, 의료기기 인증 절차 조정 기록, 지식재산권 법률 정비 비교, 그리고 FTA 비관세 항목 간소화 추진 상황. 그중 의료기기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의료기기가 해외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일본은 평균 11개월, 독일은 9개월, 프랑스는 7개월, 한국은 4개월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했죠. 미국 FDA 기준을 일부 도입해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심사팀도 추가로 배정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 기준을 바꾸면서 국민의 의료 안정성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 파일을 닫고 다음으로 농산물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균형을 맞춰가며 지키면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파일. 한국은 관련 법률을 이미 대부분 손봤고 실제 소송 건수나 침해율도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 저작권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설문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행동에 대한 마지막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웃음이 났습니다. 평소 회의장에서 저는 말 많은 대표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치를 외치고 손을 들고 마이크를 앞다투어 주려는 모습들이 익숙했죠. 그런 자리에서 말 없이 앉아 있다는 건 존재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구보다 조용했던 한국 대표가 회의장 밖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행동을 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건 무언가 기술적으로 잘했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말보다는 기록으로, 주장보다는 설계로, 설명보다 실천으로 움직여온 나라. 그날 밤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뢰는 조용히 쌓이고 그 조용함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을 대신해 말할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나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은 평소와 다름없는 워싱턴의 거리였지만 제 안은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말하겠다. 그런데 막상 회의장 앞에 도착하니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게다가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문위원입니다. 자칫하면 국익보다 감정을 앞세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전날보다 확실히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비쳐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어제와 같은 구성, 같은 좌석, 같은 조명 아래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어제 강하게 발언했던 중국과 일본 대표는 오늘은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고 미국 대표단도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된 문서를 참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김현성 박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메모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와 같았지만 제 눈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의장국 대표가 오늘 의제에 대한 자유 발언 시간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공식 발언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고 대표단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긴장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에블린 코네일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한 국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가까운 조용함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 나라가 관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지 관세율만을 비교하는 방식이 때때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을 가늘게 떴고 의장단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가장 조용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꾸준히 약속을 지켜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고 농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실제로 손봤습니다. 이건 종이 위의 약속을 현실로 바꾼 행위입니다. 자료를 꺼내려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 순간에는 수치보다 말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해왔기에 더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현성 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란 듯 눈을 조금 크게 떴고 이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지막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세상에서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들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지켜온 시간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 의장은 짧은 침묵 뒤에 다음 발언자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잠시 동안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새로 쌓은 벽돌 하나를 잠시 바라보는 듯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은 회의실 바깥에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굳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돌아보니 김현성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걸어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의 이행 기록 요약본입니다. 어차피 누구도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 가져오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은 박사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대신해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에서 나왔다면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울림이 됩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초안 검토 요청 메일도 뒤로 미뤘고 몇몇 기자의 인터뷰 요청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제가 한 발언은 어떤 계산도 타이밍도 없었던 즉흥적인 행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논리를 통해 세상을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누군가를 향한 정책과 누군가를 향한 선택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종종 제 입장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조용했던 사람을 위해서요. 김현성 박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 이후 저는 그가 건넨 봉투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A4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맨 위에 메모 한 장이 손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기를 바랐던 자료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말해야 전해지는 것도 있더군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했던 일들, 그 조용한 발자국들이 얼마나 정직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요. 며칠 뒤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할인된 상호관세 정책의 최종 조정안이었죠. 그 문서의 한 페이지, 작은 표 아래 대한민국 코리아 전략적 개방 파트너국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이번 정책의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낮췄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묵직한 평가가 공식 문서에 담긴 것이니까요. 그 문서가 발표되던 날 저는 일부러 언론 발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조용한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그 소식을 전하는 실시간 뉴스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을 전략적 신뢰국으로 지정. 이례적 제외 대상 이유는 지켜온 약속. 한 경제학자의 발언이 바꾼 회의장 분위기. 마지막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한 경제학자가 저라는 건 알겠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이미 쌓여있던 것을 누군가 알아봐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상자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세종대학교 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들과 나눴던 메모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장, 가장 모서리가 달아있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늘 설명해야 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참 조용한 개념입니다. 외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죠. 그저 하루하루의 약속을 지키고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랍니다. 한국은 그런 신뢰를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지 않게 알아챌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제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전하는 일이라고요. 회의장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외교는 시작입니다. 말보다 정직하게, 침묵보다 강하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온 믿음을 따라가는 여정. 그 여정에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상상 이상의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미국의 CNN 특파원이 한국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배워야 할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로 쓰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떠한 면이 이들을 경악하게 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최근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국제적인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취재하는 기자로 세계 곳곳에서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자 특파원으로서 위험을 감수하며 전쟁과 갈등의 현장을 누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 삶의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자주 묻히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편견과 제약들은 저를 분노와 동시에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제게 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가 되어 세상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갈등 지역의 현실과 고통을 배우게 되었고 그곳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여성으로서 현장에 나선다는 것은 종종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의미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두려움보다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앞선 해외의 시위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여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해외 취재를 나갈 때마다 사명을 가지고 임했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저를 잠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취재 경험이 그러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취재는 제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험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6월 27일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17세 청소년 나엘이 경찰의 교통 단속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프랑스 전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나엘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이 가해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초기에는 낭테르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집회가 곧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점차 폭동으로 변질되었고 거리는 차량 방화와 상점 약탈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거리를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충돌했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했습니다. 취재를 하던 저는 돌팔매와 폭발음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취재팀이 파편에 맞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도 봤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죠. 한 번은 불길이 치솟는 거리 한복판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으며 달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제 사명이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이 사태의 근본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명감만으로 공포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번 현장에 설 때마다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제 머리를 둘러싸며 공포감이 커져갈 때는 취재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내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건과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다시 붙잡고 동시에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여기며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마음을 굳게 잡고 현장으로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취재 동안 공포는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멀리서 매번 폭발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고 시위를 하는 군중들 속에서 밀려 넘어질 때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제 귀에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부조리와 억압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침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는 사실이 제 두려움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취재팀의 안위를 위해 본사에서 거리를 두고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선으로 빠져서 취재를 했지만 직접 일선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가 다치고 피해를 입는 갈등의 대립은 민주주의 이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 모국인 미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미국에서는 2024년 4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이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초기에는 평화로운 행진과 집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평화롭고 조화로운 집회로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일부 과격 분자들의 행동으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하며 체포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공공기물 파손 사건도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비폭력적 시위의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취재 중 저는 한 시위대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 시위는 우리의 분노만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겁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뇨?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여러 인권단체와 종교단체가 연대하며 물리적 충돌과 폭력 제압에 반하는 행진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듀서는 한 유대인 공동체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카메라맨은 시위대의 다양한 모습을 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강렬한 메시지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신체적 위협은 결코 간과할 수 없었지만 팀원들과의 협력은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려는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각종 이슈들을 다루는 특파원으로서의 삶에서 저는 시위 현장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 공포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취재 중 부상을 입거나 납치를 당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이야기들을 접하며 위험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특파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의적 혼란이 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낱 인간으로서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제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3일 가장 무서운 워딩이 제 눈앞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였죠.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군부대에 통치권을 부여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긴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여태껏 경험했던 시위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꺼렸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이 몰려와 망설였지만 프로듀서와 카메라 감독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저를 독려했습니다. 저는 정말 숨고 싶을 정도의 공포가 밀려왔지만 제 동료들이 내민 손을 잡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침 제가 일본에서 취재 중이었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부터 저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군사정권 시절 억압적 통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생소했지만 취재를 통해 들은 과거 사건들은 그 긴장감을 충분히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폭력적인 충돌 현장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시위대와 군부대가 충돌하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군부대가 동원된다는 뉴스는 긴장을 높였고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상계엄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되며 이번에도 혼란과 폭력의 현장을 마주할 가능성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비상계엄령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태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된 것에 대한 놀라움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시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팀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 앞은 긴장감과 기대가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 건물 앞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다양한 피켓과 깃발을 들고 있었고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집회가 가능한 구역에서만 집회를 하고 평화적 목소리만 높였고 폭력이 벌어질 법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시위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집회 중간중간에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우며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시위를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부 시민들이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와 시위 현장을 밝히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 한국에서 중요한 시위 때 시민들이 진실의 촛불을 들고 집회를 열었던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촛불 대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상징하는 아이돌 응원봉으로 대체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아이돌 응원봉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발명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단순한 대체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응원봉의 밝은 빛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혔고 이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문화적 연대와 창의적 표현의 장으로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했고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평화로운 움직임은 인상 깊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어린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이어 한 20대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이건 단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이어받을 사회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지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또 한 중년의 시민은 이런 평화로운 방식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자부심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한 고등학생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상징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제가 목격했던 폭력적인 시위와는 너무나 다른 성숙한 민주주의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한국의 시위와 집회를 극찬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역시 문화 강국이다.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음악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켰다. 한국은 해악의 민족인 것 같다는 평가들은 저에게 한국의 시위 문화가 가진 독창성과 강렬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극찬은 한국이 단순히 시위를 넘어 문화적 연대와 창의적 표현의 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평화와 대화를 통해 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특파원으로서 이러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는 저에게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폭력과 분노가 아닌 평화와 대화가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의 시민들은 이를 질서 정연하고 평화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나라들의 혼란과 대비되는 한국의 시위와 집회가 무사히 마무리될 때까지 특파원으로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하고 세계에 전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와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모든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죠.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며 심각한 나라의 정세에 고민이 많은데요. 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만 보던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계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